안녕하세요. 세상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비추는 그대로를 돌려준다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믿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등을 돌린 적이 있나요? 아니면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모르는 사람처럼 변해버린 적은요? 저는요,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배신하는 순간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잔인하고 황당한 일인지 온몸으로 겪어야 했죠. 저는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보려 하는데요. 누군가는 저런 일이 정말 가능하냐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기묘하고 더 가혹한 순간들을 만들어내곤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40대 초반으로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밝혀두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아들은 자폐아예요. 하지만 세상 누구보다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이라고 자부할 수 있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을 이 아이를 키우면서 절절하게 공감했을 정도로 소중해요. 처음 아이를 품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이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남편과는 학창 시절부터 함께했던 첫사랑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군대에 있을 때도 한결같이 기다려줬고 오랜 연애 끝에 결혼까지 골인할 수 있었죠. 남들처럼 우리도 신혼을 만끽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아이를 가졌어요. 10달 동안 정말 매사에 조심하고 정성스럽게 품었던 것 같아요. 뱃속에서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루하루가 애틋하고 의미 있었거든요. 괜한 소음이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줄까 싶어 시끄러운 곳은 피해 다녔고 조금이라도 건강에 좋다는 음식이 있으면 바로 찾아서 먹었어요. 물론 저만 애썼던 게 아니고 남편도 함께 노력했습니다. 제가 손에 무거운 걸 들려고 하면 바로 달려와서 대신 들어주고 걸을 때도 혹시라도 넘어질까 손을 꼭 잡아줬어요. 밤마다 아이에게 조용히 말을 걸면서 태교도 게을리하지 않았죠. 아이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속삭이곤 했어요. 다른 건 바라지도 않았고 그저 10달 뒤에 건강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와주기만을 간절하게 소망했답니다. 당연히 임신 중에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될까봐 술, 담배 같은 건 절대로 손도 안 댔어요. 임신 전에도 담배에는 눈길도 준 적 없었고요. 우리 아기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좋겠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나보고 건강하게 옆에만 있어주면 효도라고 하실 때마다 이해를 못했거든. 근데 내가 출산을 기다리는 입장이 되니까 무슨 말인지 딱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도 그거 하나야. 무사히 세상에 나와주기만 하면 돼. 아이가 나왔을 때 언제나 지켜주고 싶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이런 게 엄마 마음인가 봐. 걸음 하나 걸을 때도 신경 쓰이는 거 있지? 그래서 나도 요즘 조심하고 있어. 괜히 당신한테 스트레스 줄까 봐 말 한마디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뱉게 되더라. 내가 남편으로서 당신 옆에 든든하게 있어줄 테니까 아이뿐만 아니라 당신도 건강 잘 지켜야 돼. 우리 부부는 정말 구름 위로 올라간 것처럼 아이를 만나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손 한번 잡아주고 싶고 품에 안고 울음을 달래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던 날에 마주하게 된 기쁨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시는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아들의 울음소리는 너무 뭉클해서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어요. 친정과 시댁에서도 모두 고생 많았다고 북돋아 주시고 축하해 주셨죠. 저랑 남편이 아들을 예뻐하며 어쩔 줄 모르니까 벌써 효자라며 어른들이 놀리기도 하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매일같이 아들이 자라나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행복해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또래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아들은 확연하게 달랐거든요. 물론 아이들 중에 발달이 남들보다 늦은 경우도 있다는 걸 알기는 했어요. 하지만 점차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게 눈을 맞추는 것조차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또래 아이들이 옹알이를 넘어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는데도 우리 아들은 말 한마디 없이 조용했어요. 게다가 우리가 계속 이름을 부르는데도 본인을 부르는 거라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내가 내가 뭔가 잘못했던 걸까? 우리 육아 방식이 뭔가 틀렸나? 내가 부족해서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든 걸까 봐 걱정스러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는 나도 알고 우리 어머니도 알고 장모님도 다 아셔. 그런 생각하지 마. 당신이 자책해서 힘들어할수록 우리 아이도 다 느낄 거야. 이럴 때일수록 긍정적으로 마음 먹자. 나도 어릴 때 발달이 늦었댔어. 그래도 계속 신경 쓰여. 내가 뭘 더 해줬어야 했던 건지 고민하게 되고 혹시라도 내가 뭘 놓쳤던 건 아닐까 머리가 복잡해. 우리 아들을 데리러 어린이집에 가보면 다른 애들은 눈에 띄게 활발하거든. 저랑 남편은 최대한 침착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둘 다 걱정스러운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어린이집에서도 저에게 조심스럽게 특수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고 권유하더라고요. 제 아들 또래의 아이들을 오랫동안 지켜봐 오신 선생님들이 판단하신 거니까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날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아들을 위해 일상을 집중하기로 결심했어요. 안정적으로 잘 다니고 있던 직장도 그만둔 채 아들을 데리고 치료를 받으러 다닐 수밖에 없었죠. 병원, 상담소, 치료센터를 전전하면서 온갖 정보를 다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타고 물어서 발달이 늦은 아이들한테 유익하시다는 선생님을 집으로 부르기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서 체념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기적 같은 건 쉽게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사실 저와 남편은 어릴 때부터 교제했던 만큼 함께 그려왔던 이상적인 미래가 있었어요. 결혼 전부터 아이를 여럿 낳아서 복작복작한 가정을 꾸리기로 약속했었죠. 그런데 현실이 이런 와중에 아이만 여럿 낳겠다고 하는 건 사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째에게 온전히 집중해야 하는 지금 둘째를 계획하고 무작정 낳는다는 건 너무나 어긋난 욕망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세상에 태어난 첫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맞아. 지금도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둘째까지 낳으면 어떻게 분배할 수 있겠어? 체력도 그렇고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첫째한테 온전히 포커스를 둬야 해. 그래도 형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일반적인 어린이집은 다니기 어려울 것 같은데 둘째가 있으면 첫째도 같이 자라면서 뭔가 보고 배우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러면 뒤늦게라도 바뀔지 모르잖아. 그건 이상일 뿐이잖아. 이미 현실이 마음같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는데 그냥 가능성에만 기대를 걸 수는 없어. 우리는 첫째 보기에도 바쁜데 둘째한테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한다면 그냥 미안한 일만 계속 늘어날 뿐이야. 남편도 오랫동안 고민하더니 결국 제 설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둘째를 포기하기로 했어요. 사실 포기라기보다는 현실적인 선택이었죠. 첫째 하나 키우는 것도 벅찬데 둘째까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도 우리 부부에게도 그리고 첫째에게도 모두 힘든 상황이 될 게 뻔했거든요.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제자리 걸음이라도 치열하게 밟아 나가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저는 아들을 위해 제 모든 일상을 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오죽하면 친구 하나가 걱정스러워하면서 연차까지 쓰고 저를 살피러 올 정도였어요. 저는 고생스럽기는 하지만 제 새끼니까 감당해낼 거라고 대답했고요. 친구는 저보고 대단하다고 자기라면 못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사실 저도 제 아들이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감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눈앞에 저 말고는 기댈 곳 없는 아들이 있으니까 누가 대신 키워줄 것도 아니니 뭐든지 해내고 말겠다는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누가 뭐래도 저는 우리 아들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제 아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배 아파서 낳은 가장 소중한 존재니까요. 그렇게 우리 아들이 자폐아라는 의심은 결국 확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자폐아 진단을 받았거든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일 줄 알았는데 하도 마음의 준비를 했던지라 오히려 담담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친정에 찾아가서 우리의 상황을 가감없이 모두 알렸죠. 아이고 우리 딸 얼마나 힘들었겠어. 나는 네가 넘어져서 무릎만 까져도 속이 문드러지는 것 같았는데 네 속은 얼마나 썩어 들어가겠니. 그래도 엄마라는 역할은 진심으로 사랑만 해줘도 반절 이상은 하는 거니까 잘 해낼 수 있을 거다.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놓여. 솔직히 나도 부모로 사는 건 처음이고 아이가 남들 같지 않으니까 자신 없는 부분도 있었거든. 그래도 내 맘과 의지로 어떻게든 책임을 다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 그래. 하나하나 해나가면 되는 거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속도랑 방식을 갖고 살아가지는 않잖아. 너희 가족도 너희에게 맞는 속도랑 방식으로 살아가면 된다.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똑같이 맞춰가려고 할 필요는 없어. 맞아. 엄마 말이 맞아.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아들이니까 누가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어. 사랑만큼은 누구보다도 부족하지 않게 채워줄 거야. 느리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갈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지켜봐 줄 거고. 친정에서는 예상했던 것처럼 같이 걱정해 주시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빠는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니까 자책하지 말라며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남편에게도 마음고생 많았겠지만 이제 양가 어른들과 나누면서 잘 살아가 보자고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죠. 엄마 아빠의 든든한 조언을 들으니까 그래도 제가 기댈 곳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안심이 되더군요. 그렇게 친정에 다녀오면서 힘을 잔뜩 받고 아들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한 것 같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댁에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요. 남편이 갑자기 저를 다급하게 말리는 겁니다. 제가 당혹스러워서 이유를 묻자 남편은 조심스럽게 시부모님이 충격받으실까봐 걱정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은 우리 아들이 부끄럽기라도 하다는 거야? 그러면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당신 핏줄 이어받은 당신 아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해? 시부모님도 친손주인데 당연히 아셔야 하는 거 아니야? 조금만 더 있다가 알려도 되잖아. 솔직히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처럼 침착하게 상황 판단해 주시는 분들이 뭐 어디 흔한 줄 알아? 우리 부모님 연세도 있으신데 이런 소식 들으시면 뒷목 잡으실까 봐 걱정스럽다고. 상황을 알려드리는 시점을 미루면 뭐 충격이 덜하기라도 하신가 보지? 어차피 손주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실 게 분명하잖아. 우리 아이가 뭔가 다르다는 건 1시간만 같이 있어도 바로 알아채실 거라고. 우리 부모님 나이 정도 되면 손주가 재롱 부리는 거 보고 여기저기 자랑하신 게 삶의 낙이실 텐데 남들처럼 행복하게 지내시는 노후를 빼앗기신 것 같아서 죄송스럽다고 불효를 저지르는 기분이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등을 돌린다고 해도 저는 아들 곁에 서서 화살을 대신 맞아줄 겁니다. 미운하고나 제 배 아파서 낳은 제 자식이니까요. 그런데 제 옆에서 같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어야 할 한 사람, 남편마저 아들을 숨기고 싶어 하니까 솔직히 너무 섭섭하고 충격적이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특별히 뭔가를 잘못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야말로 이렇게 태어나고 싶었던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부부도 처음에 자폐를 의심하는 동안 상심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시부모님도 받아들이시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친손주인데 어떤 상황인지 언제까지고 숨길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 남편을 끈기 있게 설득해서 시댁에 알렸습니다. 역시나 시부모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고 순식간에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멍하니 저와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동안 시부모님도 우리 아들을 보면서 뭔가 발달이 늦은 것 같다고 짐작하셨지만 설마 자폐라는 진단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신 것 같았죠. 시아버지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그대로 내려놓으시고는 미동도 없이 시선을 바닥에 고정하셨고 시어머니는 입술을 꽉 깨물며 눈동자를 불안하게 흔들었어요. 마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이 입을 때려다가 다시 다무시더라고요. 침묵이 길어지면서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위로되지 않고 황당해지기만 하더군요. 아니, 너 임신했을 때 도대체 뭘 했길래 애가 이렇게 태어나냐? 너 솔직히 말해봐라. 우리 모르게 술 마시러 돌아다니고 담배 핀 거 아니야? 아니면 어디 가서 빚이라도 졌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애가 이 지경이 된 거 아니야? 어머니, 그런 원인은 절대로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도 애 엄마 탓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고요. 제가 같이 살면서 바로 옆에서 봤잖아요. 아유, 이 사람 진짜 하나의 엄마가 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괜히 탓하실 게 아니에요. 내가 속상해서 그런다, 속상해서. 이제 커가는 거 보면서 웃음꽃 필 줄 알았더니 온 가족이 다 애 걱정하게 생겼는데 마음이 아프지 않겠냐? 이거 진단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냐? 뒤늦게라도 다른 애들하고 똑같아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화살을 돌렸지만 다행히 남편이 바로 방어해줬습니다. 그러자 두 분 다 아이가 아픈 이유로 저를 의심하지는 않으셨지만 너무나 착잡해 하시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마음 아파하며 귀가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이걸 양가 어른들에게 알린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인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 아들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해 나갈 수 있을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지는 않을지, 그럴 때마다 부모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밝은 얼굴로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처음에는 그때 너무 삭막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는 줄 알았죠. 그런데 해맑게 입을 여시는 순간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아직 임신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 첫째는 실패했어도 둘째의 가능성을 걸어보자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둘째는 자폐가 아닌 아이를 낳아보라고 권유하신 거예요. 아무리 우리 아들이 자폐 진단받아서 실망스러우셨더라도 이 아이 역시 본인 손주라는 걸 모르시나 싶고 황당했어요. 당연히 저는 딱 거절했죠.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을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 너무나 어린데 무슨 그런 단정을 지으시는 거죠? 그리고 둘째를 낳는데도 자폐아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 무시 못해요. 그게 아니라 너희도 자식 키우는 재미를 느껴야 할 거 아니니? 이거 뭐 보람도 없고 수발만 들게 생겼는데 괜찮겠냐고. 건강한 애를 하나 더 낳으면 가정도 더 행복해질 거다. 아이, 설마 두 번 다 자폐가 태어나겠어? 안 됩니다. 아이를 낳는다고 끝이 아니라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야 하는데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난데도 이 고생스러운 상황에 한 명 더 추가될 뿐이에요. 그건 첫째한테도 둘째한테도 무책임한 거죠. 남편과는 이미 지난번에 이야기 끝냈던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다가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라도 들은 사람처럼 반응하더라고요. 시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기는 한 것 같다면서 자식 키우는 맛이 나야 하지 않겠냐며 저를 설득하려 했어요. 지금 우리 아들은 제대로 말도 통하지 않고 조용해서 어린아이 키우는 집에 활기찬 느낌이 전혀 없다고요. 이때 진짜 머릿속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고 저는 폭발했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우리 아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겠냐고 날뛰었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 반응에 깜짝 놀랐는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제야 자신들이 뭔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깨달은 듯 했죠. 쪽팔린 줄은 알았는지 그 뒤로는 다행히 우리 아들 두고 새로운 아이를 낳으라는 소리는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남편한테 정관수술을 권유했어요. 자폐아 자녀를 둔 부부들과 만나서 몇 번 조언을 구했는데 첫째에게 집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관수술을 꽤 선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어쩐지 내키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겁이 나서 그런가 싶었기 때문에 강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여전히 일반적인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우리 아들이 커가면서 상황이 많이 나아질지도 모르잖아. 그러면 그때 가서 둘째를 계획해보면 안 되는 거야? 생각보다
자폐 성향이 극단적이지 않아서 우리 손이 덜 가게 될 수도 있잖아. 당신한테 정관 수술하라고 강요는 안 해. 근데 둘째에 대해 자꾸 기대하는 건 곤란해. 당신은 우리 손이 덜 가게 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나 본데 상황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악화될 수도 있어. 그 정도 각오는 해두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도 우리도 숨 돌릴 곳 하나는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나를 아빠로 생각하는지조차 의심스러워. 내가 집에 돌아왔는데도 반가워하지도 않던데. 그냥 인형이 집에 하나 있는 기분이라고. 남편은 아직도 현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여전히 일반적인 아이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서운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우리는 예전처럼 편하게 대화하지 못했고 우리 사이도 한동안 서먹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도 인사하지 않았고 저녁도 이미 먹고 왔다며 식사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주말에 함께 밥을 먹을 때도 남편은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면서 딴청을 피웠고 그러다 보니 저도 조심스러워져서 일부러 말을 걸지 않게 되더라고요. 괜히 대화 주제를 꺼냈다가 또 서로 상처받을까봐 조심스럽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아들이 또래의 아이들처럼 명랑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먼저 다가서는 경우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아들을 감싸 안아주지는 못할 망정 그걸 핑계 삼아 아들에게 정붙이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누가 본인을 예뻐해주고 사랑해주는지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 아들도 그런 남편을 어려워하고 낯설어하는 게 느껴졌고요. 그렇게 서로 거리를 두면서 같은 집에 있어도 남처럼 지내는 나날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스스로 반성했다면서 해외 출장을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러운 통보였기 때문에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당신 그동안 나 때문에 힘들었지? 나 진심으로 반성했어. 아빠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지. 우리 아들이 커나가면 돈이 많이 들어갈 거야. 치료비도 적지 않잖아. 내가 이번에 해외 출장 다녀오면 많이 받을 수 있거든. 잘 다녀올게. 진심이야? 당신 혼자 먼 땅에서 힘들지 않겠어?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걸로도 충분한데. 그래도 이렇게 당신이 다시 마음 고쳐먹고 우리 위해 애써보겠다고 하니까 너무 감동이다. 나는 당신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 열심히 케어하고 있을게. 그래, 당신만 믿어. 내가 벌 수 있을 때 바짝 벌어서 우리 아들한테 부족한 거 없이 필요한 치료를 해주고 싶어.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더라고. 당신만 고생시키고 하나도 의지되지 않는 남자였던 거 사과할게. 나도 이제 정신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남편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저와 같이 나눠서 책임지겠다는 태도를 보이길래 너무 감동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이 해외 출장 나가 있는 동안 남편과 같이 살던 집을 팔고 친정으로 들어가서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같이 살기로 했어요. 시부모님께는 애초에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지난번에 시댁에 갔을 때 이웃을 만났는데 시부모님이 우리 아들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게 너무나도 뻔히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런 시부모님을 빤히 쳐다보니까 민망하셨는지 우리 아들이 나쁜 말 들으면 안 되니까 걱정스러워서 그런 거라고 변명하셨죠. 남편이 해외 출장 간다는 소식에도 저랑 아들 둘만 남게 된 건 별 반응 없으시고 남편 몸조리 잘하라는 말만 하시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친정에만 머물렀고 2년이 더 지나갔어요.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아들을 사랑하며 보낸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직장 상사를 만났습니다. 제가 남편을 멀리 출장 보내고 혼자 아들 키우고 있는 모습이 너무 대단하다면서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 칭찬이 너무 민망했어요. 물론 저를 좋게 봐주시는 거니까 감사한 마음도 들었죠. 그런데 남편 상사가 곧 출장이 끝나고 돌아오게 되었으니 좋으시겠다며 웃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웠겠냐면서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면 휴가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죠. 저는 남편으로부터 곧 귀국할 거라는 말을 들은 바 없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혹시 서프라이즈 이벤트처럼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남편의 상사와 인사를 더 나눈 뒤에 집으로 돌아와서 친정 부모님께 남편이 돌아올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친정 부모님은 남편이 출장 떠나기 전에 우리가 겨우 화해했을 뿐, 그 전에는 아이 문제로 부딪히는 바람에 꽤 오래 서먹하게 지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과 오랜만에 만나 신혼처럼 다시 잘 살았으면 좋겠다며 집을 구해주셨어요. 저도 신혼이 된 마음으로 남편이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렸고요. 남편이 저를 위해 서프라이즈 이벤트처럼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려는 것도 좋았지만 2년간의 해외 출장을 잘 마무리하고 올 수 있도록 응원을 해주고 싶었어요. 당신 출장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 맞지? 우리 다시 같이 살 집도 구해뒀어. 우리 부모님께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신혼처럼 살아보라고 하시더라. 당신 돌아오면 바로 정착할 수 있게 다 준비해놨어. 고생 많았다, 내 남편. 어?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난 아직 말도 안 했는데. 아니, 아직 기한이 더 남아있으니까 기다려봐. 출장이 얼마 안 남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바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 근데 진짜 어떻게 한 거야? 어? 당신 상사 우연히 만났거든. 곧 끝난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 당신이 돌아오면 가족하고 시간 보내라고 휴가도 쓸 수 있게 해주신다던데? 그러면 우리 가족이랑 좀 더 여유롭게 지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기분 좋았어. 정확히 언제쯤 귀국해? 남편은 제가 어떻게 알았냐는 식으로 무척 당황스러워 하더니 정확히 언제 돌아오는지는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면서 일단 기다려보라고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태도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상사가 곧 출장이 끝난다고 하신 걸 보면 출장 다녀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속 시원하게 대답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이렇게까지 반응이 깔끔하지 않은 걸 보면 뭔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찝찝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었죠. 저는 고민을 거듭한 끝에 혹시 지방 출장인데 해외 출장이라고 거짓말한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해외 출장이라고 하면 저랑 아들 보러 올 필요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약 지방 출장이었으면 남편이 저희 집은 안 오더라도 시댁에는 들렀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께 슬쩍 떠봤어요. 어머님, 이번에 친정에서 남편 돌아오면 신혼처럼 행복하게 지내라고 집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귀국하면 바로 입주하려고 하는데 혹시 남편 귀국 날짜 알고 계세요? 맞춰서 준비하려고요. 어머, 네 친정에서 집을 마련해 줬다고? 아이고, 아주 잘 됐네. 그래야지, 그래야지. 신혼처럼 사는 거 대찬성이다. 괜히 애 때문에 다 늙은 것처럼 지내지 말고 계속 둘이 오붓하게 지내라. 초심으로 돌아가서 남편한테 애교도 막 피워보고. 그러려면 남편이 귀국하는 날짜를 알아야 바로 살림 합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머님은 들으신 거 있으세요? 그러면 말씀 좀 해주세요. 남편 비행기 길게 타고 올 텐데 오자마자 푹 쉴 수 있으면 좋잖아요. 제가 궁금했던 건 남편 귀국 날짜였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이 언제 돌아오는지는 관심도 없고 그저 새 집 마련했다는 사실만 신경 쓰시더라고요. 본인 살 집도 아닌데 왜 이렇게 좋아하시나 싶어 황당했습니다. 시어머니 반응을 보면 남편이 지방 출장 갔으면서 해외라고 속인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왜 귀국 날짜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지 점점 더 궁금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의 상사에게 신뢰를 무릅쓰고 연락드렸어요. 지난번에 마주쳤을 때 꽤 친절하셨고 명함까지 쥐어주셨거든요. 저는 남편이 오랜만에 돌아오는 거니까 아들과 함께 서프라이즈 이벤트로 공항까지 마중 나가려는 계획을 전했어요. 그러니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고 귀국 정보를 알려달라고 부탁했죠. 남편의 상사는 저에게 너무 멋진 와이프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을 거잖아요. 음식도 입에 맞지 않고 고향이 그립기도 했을 텐데 오로지 가족 위해서 불평 없이 묵묵하게 일했다는 게 너무 고마워요. 저한테 힘들다는 내색 한 번을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마음 써주는 아내를 뒀으니까 해외 출장까지 본인이 먼저 가겠다고 했나 본데요. 솔직히 처음에는 집에서 얼마나 바가지를 긁히길래 멀리 가고 싶어 하나 했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아내분을 둔 걸 보면 대단하게 호강시켜주고 싶나 봐요. 그러니까 꼭 비밀 지켜주세요. 미리 알면 김새잖아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저희 얼굴 보고 기뻐했으면 좋겠거든요. 아들도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면 아마 그 사람 깜짝 놀랄지도 모르겠네요. 남편의 상사는 흔쾌히 제가 원하는 정보를 전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돌아오기로 한 때를 맞춰서 공항 근처로 갔어요. 그런데 막상 도착하고 나니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초조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공항 주변은 여행객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 저마다 반가운 얼굴로 마중 나오거나 설레는 얼굴을 한 채 바쁜 걸음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복잡한 흐름 속에서 혼자 가슴이 쿵쾅대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 남편이 수상하다는 직감이 계속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드디어 남편이 눈앞에 나타났는데요. 그동안 저한테 말했던 것과는 달리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자 하나를 달고 나오더라고요. 남편한테 거의 기대듯이 서 있었는데 남편은 밀어내려는 기색도 없었고 불편해 보이지도 않았어요. 저랑 연애했던 시절처럼 너무나 행복하게 웃고 있더군요. 둘이 어깨를 맞대고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나오는 걸 보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아픈 자식과 아내를 두고 갔으면서 지 감정에 빠져 희희낙낙하고 있는 꼴이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었죠. 남편과 상간녀는 공항에서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빌라로 향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동선을 몰래 다 따라갔어요. 남편과 상간녀가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확신이 하나 들더라고요. 남편이 출장 가기 전에 싹싹하게 잘 따른다며 지나가듯이 언급했던 직장 후배가 바로 상간녀 같았죠. 저는 당장이라도 빌라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일단 침착하기로 했습니다. 언제 남편이 본인이 귀국했다고 연락해 줄지 기다리면서 제 뒤통수를 날린 남편을 어떻게 맞받아 쳐줄지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남편과 신혼처럼 다시 시작하려고 했던 집에 입주날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삿짐 센터 트럭이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냥 같은 날 이사하는 사람이 또 있나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우리 집으로 짐을 나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선 이삿짐 센터 직원들을 막아 세웠죠. 그리고 자초지종을 물으려던 그때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라. 그거 내가 보낸 거니까 안방에 잘 갖다 놓으라고 해라. 너희 친정이나 내 마음이나 아마 똑같을 거야. 너희 부모님도 그러니까 신혼 운운하며 집 사준 거 아니겠니? 내가 너 둘째 건강하게 낳을 수 있는 묘안을 데리고 왔어. 어머님, 제가 지난 2년 동안 친정 도움 받아가며 아들 돌보느라 고생할 때는 그림자도 보여주지 않으시더니 남편이 돌아올 것 같고 새집 생겼다고 하니까 다시 둘째 타령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해도 내가 뭘 구해왔는지 알면 너 감동의 눈물 제법 흘릴 거다. 내가 그거 구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나도 나름대로 지난 2년 동안 너네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지낼지 고민 많이 했어. 내가 가서 다 설명해 줄 테니까 기다려. 어머님, 지금 태어나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손주한테나 관심 주셨으면 좋겠네요. 또 어디 하나 어머님 마음에 안 든 손주 태어나면 어떻게 들들들 볶으시려고요? 이미 사랑할 태도가 암되어 있으신데 뭐 다음번엔 만족이 되시겠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우리 친정에 전화해서 이제 애들도 오랜만에 다시 만나는 거고 금실 좋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신혼집 주소를 받아놨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고집 부리길래 저는 지난번에 받았던 상간녀랑 남편이 들어갔던 빌라 주소로 가달라고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부탁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도 그쪽으로 오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남편도 돌아와 있을 테니 오랜만에 얼굴 보면 되겠다고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본인 뜻을 받아들인 건 줄 알고 좋다며 얼른 달려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단지 시어머니한테 본인 아들의 불륜 현장 목격시켜 주려는 마음에 부른 거였죠. 시어머니는 이 와중에도 아파트 살아야지 왜 하필 빌라로 새 집을 구한 거냐며 툴툴거리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를 데리고 빌라 앞까지 왔는데요. 이미 고성이 오가면서 시끌벅적하게 난장판이 벌어져 있었어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난처한 얼굴로 서 있었고 상간녀는 울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그 옆에서 다정하게 상간녀를 다독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저를 발견하고서 지목하더군요. 제가 여기로 갖다 주면 된다고 했다며 상황을 모면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거의 발작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여서 비웃음이 나왔죠. 남편은 제가 이 주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에 경악하면서도 어떻게 이런 걸 보낼 수 있냐며 발악했습니다. 당신 진짜 질투나서 그런 거야? 내가 그래도 그동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무서운 여자인 줄은 꿈에도 몰랐네. 이거 도대체 무슨 의도로 보낸 거야? 뭐 저주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욕을 할 거면 차라리 나를 욕하라고. 당신 웃긴다. 욕 좀 얻어먹은 걸로 끝내고 싶은가 보지? 절대로 그렇게 보내줄 수는 없지. 당신이나 전현이나 한 가족을 파탄내고 붙어먹은 건데 쉽게 행복해질 생각하지 마. 미안하기는 했어? 우리 아들이랑 나는 생각도 안 하고 산 거잖아. 애 생각하면 아무런 기분밖에 안 드는 걸 어떻게 그럼. 당신이 나를 진정 사랑했다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게 낳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애 수발까지 들면서 평생을 살아야겠어? 당신이 책임감 없다고 욕할 줄 몰라도 나는 못 참겠다고. 새로운 여자 만나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새 출발할 수 있을 거라고 믿나 봐. 아니, 당신은 그런 썩어빠진 마인드로 살면 몇 번의 새 출발해도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을 거야. 우리 아이도 이제 당신 같은 아빠 필요 없어. 우리 아들을 무슨 본인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 취급하니까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본인 핏줄인데 저렇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건지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어머니가 본인도 새 집에서 합가하고 싶은 마음에 둘째 핑계를 대며 짐을 보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저주하려는 거냐고 날뛰는 것도 의아했어요. 그런데 울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상간녀가 시어머니의 짐을 발로 찬 거예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저한테 보내려고 했던 짐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어떻게 하면 건강한 아이를 낳는지 미신들을 주워 듣고 왔던 거예요. 주변에 묻고 물어서 최근에 출산했다는 다둥이 엄마를 찾아갔던 거죠. 그리고 다둥이 엄마한테 부탁해서 최근 태어난 막내가 사용한 기저귀를 받아왔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도 아니었고 여러 개였어요.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역한데 그걸 전부 다 버리지 않고 모아서 우리 집 안방 침대 매트리스 밑에 깔아두려 했다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이 실토하면서 민망해하는 듯 하면서도 건강한 아이를 새로 낳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굴더라고요. 그리고 기저귀 말고도 이삿짐 센터 트럭에 실려 있는 짐이 모두 그런 말도 안 되는 미신을 기반으로 한 것들이었어요. 당연히 저부터 남편과 상간녀까지 모두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저한테 노력도 안 하려고 든다며 나무랐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아이 갖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내가 그래도 너 생각해서 기저귀 버린다는 걸 겨우겨우 빌어 구해온 거다. 이 다둥이 엄마가 애를 5이나 낳았는데 한 명도 차폐아가 없었단 말이야. 어머님, 지금 저 놀리시는 건가요? 이 와중에 건강한 애 타령이세요? 저 앞에 바람난 당신 아들 안 보이시냐고요. 지금 이 인간은 이혼당해도 싼데 어디서 어머님이 큰 소리를 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애가 태어나면 어련히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겠냐? 모든 노력을 다해야 겨우 찾아오는 거야. 지금 보니까 네가 그렇게 안일한 마음으로 애를 갖고 10달 채워서 첫째가 그런 애로 태어난 것 같다. 어머님은 그러면 10달을 어떻게 지내셨길래 안 그래도 힘든 거 씩씩하게 버티고 있는 가족들을 버리고 불륜이나 저지른 아들을 낳으셨어요? 어머님도 10달 잘못 사셨으니까 저렇게 되바라진 아들 낳은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끈질기게 저보고 건강한 둘째를 위해
노력해보라고 고집부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어머니의 모든 말에 다 받아쳐버리니까 그제야 뭐라고 한들 안 먹힐 거라고 알아차리신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우물쭈물하면서 주변을 둘러보더니 상간녀를 아래 위로 훑어봤어요. 그러고 나서 건강한 손주를 낳아줄 새로운 여자가 들어온 것 같으니 얼른 이혼부터 하라며 말을 바로 바꿔버리더군요. 방금 전까지 저를 가지고 놔줄 생각 없다는 듯이 이를 갈던 모습을 모두 지켜봤는데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건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것 같았죠. 그러자 상간녀는 망했다는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모마려운 개처럼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이런 집구석이 다 있냐며 나중에 본인이 애 제대로 못 낳으면 본인한테도 이따위로 굴지 않겠냐면서 다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웃기지도 않다면서 혀를 차는 것도 잊지 않았죠. 하지만 이대로 떠나줄 수는 없지 않겠어요. 저는 남편과 상간녀한테 위자료 청구할 거라고 했고 물론 우리 아들을 위한 양육비까지 모두 일괄로 받아낼 거라고 일갈해줬죠. 나는 아무 잘못 없이 우리 아들 열심히 양육하면서 기다렸어. 당신 위해 최선을 다하며 지냈던 건 당신 상사까지 우리 주변인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야. 당신이 유책 배우자니까 내가 도장 안 찍으면 이혼 안 되는 거 잊지 마.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굴어 진짜. 아 내가 이런다고 당신 곁으로 돌아갈 것 같아? 애라도 예쁘면 내가 애를 봐서라도 참겠지만 그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건질기냐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데도 소용없어. 나는 새로운 가정을 꾸릴 거야. 그래? 내가 이혼 안 해줘도 괜찮겠어? 저 여자가 당신 위해 건강한 아이 낳아준다고 해도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호적에 못 올릴 텐데. 그 아이는 그냥 저 여자 호적에만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러게 왜 멍청하게 유책 배우자가 됐어? 시어머니는 기껏 건강한 손주가 태어나도 본인 아들 밑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부랴부랴 제 뜻대로 위자료와 양육비까지 전부 주겠다며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저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모두 입금받았어요. 심지어 상간녀가 내야 할 위자료까지 시어머니가 대신 보냈더라고요. 시댁 집까지 팔아서 사이즈 줄여 이사 갔다고 하던데 그렇게까지 건강한 손주에 대한 갈망이 컸나 봐요.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정작 그 건강한 손주 낳아줄 거라고 기대하던 상간녀는 이미 도망치기 일보 직전인 것 같던데요. 그렇게 저는 이혼 도장을 순순히 찍어줬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 놈이 상간녀를 어떻게 회유한 건지는 몰라도 같이 살기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저랑 이혼할 때 기고만장하게 자랑까지 했습니다. 우리 지희는 너처럼 고집부리는 여자가 아니라면서 우리는 다시 잘 지내보기로 했고 결혼까지 골인할 거라며 저를 약 올렸어요. 제가 위자료와 양육비를 듬뿍 받아서 이혼 도장은 순순히 찍어줬지만 그건 이혼만 해준 거죠. 상간 놈년들이 당당하게 버젓이 새로운 가정을 꾸려 살아가도록 두 눈 뜨고 놔둘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저는 전 남편의 상사를 찾아갔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리기 위해서였죠. 이제 뵙지 못하게 될 텐데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사실 저 이혼했거든요. 비록 제 상사는 아니셨지만 감사했어요.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전 남편이 이렇게 멋진 상사 밑에서 일한 덕분에 가정이 유지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니 왜 갑자기 이혼을 하셨어요? 분명 그 친구가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는 것도 반갑게 맞아주고 싶어 하셨잖아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셨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너무 오래 머무르게 했던 건가요? 아니요. 회사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일 잘하고 오라고 보내신 건데 설마 같이 다녀오는 직원들끼리 눈 맞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하셨을 거잖아요. 저는 회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전 남편이 같이 출장 갔던 상간녀랑 바람나고 돌아왔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흘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상사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진심으로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전 남편의 회사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어요. 회사 윤리 위반과 이미지 훼손 문제로 결국 둘 다 잘려버렸거든요.
전 남편과 상간녀는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발버둥 쳤다고 했어요. 전 남편은 회사에 사정사정하면서 이번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했고 자신이 회사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해왔는지 강조하면서 그동안의 공로를 내세우려고 했죠. 하지만 불륜 자체를 부인하지는 못했으니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 앞에서 회사는 냉정했습니다. 당연히 상간녀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평소 친했던 동료들을 찾아가서 자신이 억울하다는 식으로 하소연했고 심지어 팀장한테까지 찾아가 눈물까지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회사 분위기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던 거죠. 소문이 빠르게 퍼졌고 이미 직원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리기만 할 뿐 신뢰를 잃은 상태였으니 누구도 두둔해주지 않았댔어요. 그렇게 버텨보려고 애썼지만 결국 둘 다 해고를 피할 수 없었죠. 전 남편은 당연히 길길이 날뛰며 저한테 전화를 걸어 화를 냈습니다. 당연히 저는 콧방귀 뀌면서 비웃었을 뿐이었고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남 탓하고 싶은가 보네. 당신은 언제나 책임질 생각은 없는 거구나. 그렇게 살면 인생이 좀 편한가? 이제 둘 다 직장도 없는 상태에서 건강한 아이 어떻게 낳아서 키울지 궁금해지네 참으로. 너 이런 식으로 낳아도 되는 거야? 도대체 왜 이래? 위자료랑 양육비도 실컷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우리 학기를 막아세우는 게 어딨어. 이럴 거면 내가 위자료랑 양육비 빠져나가는 거 기를 쓰고 막았을 텐데. 내가 없는 말 지어냈어? 거짓말한 거야? 전부 사실이잖아. 그리고 일하러 가서 가정 파탄 내고 돌아온 건 당신이랑 그년이지 내가 아니야. 니네들 앞길 막은 건 바로 니네 둘이라고. 그렇게 내 탓하고 싶으면 회사 가서 또 빌어보든지. 전 남편은 웃음을 치더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전화를 툭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전 남편이 직장 관두면 돈 나올 구멍이 없어질까봐 양육비 일괄로 뜯어낸 다음에 회사에 터트린 거였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상간녀였는데요. 듣자 하니 상간녀가 전 남편을 꼬실 때 본인이 건강한 아이를 낳아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전 시어머니의 그 말도 안 되는 미신 집착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나 봐요. 게다가 회사에서까지 잘리고 업계에 소문이 나면서 이직도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이제 본인도 살 길이 막막해진 거죠. 결국 지 인생 쪽박차겠다 싶었는지 상간녀는 전 남편한테 이별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별것도 아닌 사랑인데 전 남편은 자식까지 내팽개치려 들었던 거예요. 상간녀까지 떠나고 나니까 이제야 저랑 아들 생각이 났는지 전 남편이 오열하면서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기존 번호로 연락했으면 이미 차단해둬서 몰랐을 텐데 번호를 바꿔 연락했길래 받아버렸지 뭐예요. 그렇게 간절한 목소리는 또 처음 들었어요. 이혼해달라고 할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재결합하자고 하니까 어이없었습니다. 우리 아들 혼자 키우기 힘들잖아. 난 당신이 힘들어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 우리가 다시 같이 살면 아이 정서에도 좋을 거고 당신도 좀 마음 놓일 수 있지 않겠어?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 우리 합치자. 해외 출장 가 있을 때는 내가 힘들 거라는 생각 안 했어? 난 아니더라도 우리 아들 생각 한 번이라도 해봤냐고. 난 그때도 당신 자리 비워둔 채로 아이 키웠어. 그때나 지금이나 당신은 있든 말든 의미 없다고. 우리 어머니가 매일매일 구박하셔. 나보고 여자 보는 눈이 없어서 이렇게 금방 떠나버릴 년 때문에 가정을 버린 거냐고 난리를 치신단 말이야. 안 그래도 회사 잘려서 집에만 있는데 푹 쉬지도 못해. 제발 나랑 같이 살자. 잘못했어. 당신이 나랑 같이 살게 되면 뭘 할 줄 아는데. 공기도 같이 마시기 아까우니까 집어쳐.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마. 차라리 상간녀한테 무릎 꿇고 빌어보면 안쓰럽다고 돌아와 줄 수도 있지 않겠어? 뭐 나처럼 고집 부리지 않는 여자라며. 정작 전 시어머니도 전 남편이 저랑 이혼하게 되니까 반색하며 좋아하더니 이제 와서 지들끼리 부딪히고 있다는 게 정말 황당했습니다. 저는 전 남편의 바뀐 번호까지 전부 차단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 남편이 우리 아들한테 애정이 조금도 없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별로 같이 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거예요. 제 아들이 사회에 나가 어떻게 살아갈지는 이제 온전히 제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제 속에 쌓여있던 감정을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어서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어쩌면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겠죠. 저와 함께 이 시간을 공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